북한군 진지가 사라졌습니다. 두바이 펜트하우스 45층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위성사진에 선명하게 찍혀있던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는 보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흐메드 알라시르입니다. 중동 최대 군수업체의 수석 바이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무기들을 봤지만 오늘만큼 당황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건 평범한 계약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 자주포 1개 대대분, 대략 40억 달러 규모의 딜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완벽해 보이는 최신의 시스템 99식 일본 자주포, 다른 하나는 글쎄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K9 한국 자주포, 9식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클라이언트의 질문에 저는 당연히 최신형을 가리킬 생각이었어요. 화려한 스펙, 완전 자동화, 분당 18발이라는 놀라운 연사속도.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실전 데이터는 있습니까? 그건 담당자의 말이 끊겼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13년 전 어느 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겨우 13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 오늘 이 선택을 좌우하게 될 줄은 몰랐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이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거렸습니다. 모든 게 가능해 보이는 이곳에서도 한 가지만큼은 속일 수 없어요. 강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죠. 카탈로그 위의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승부는 종이 위에서가 아니라 화염과 연기, 그리고 생과 사가 갈리는 그 순간에 결정된다는 걸 말이에요. 내일 아침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완벽해 보이는 숫자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선생님, 한국 연평도 그날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시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포탄이 10m 옆에서 터졌는데 승무원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오후 2시 34분 북한의 기습 포격이 시작됐어요. 170여 발의 포탄이 빗발쳤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 보고서를 받고 있었어요. 클라이언트 측 분석팀이 보내온 자료였는데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포탄이 바로 옆에서 터졌는데 장비가 멀쩡할 수 있겠어요? 차체 구조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시 요청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면 35mm 이상의 균질 강판으로 구성돼 있다는 거였어요. 14.5mm 기관 총탄은 물론이고 심지어 10m 내 포탄 폭발에도 견딜 수 있다는 설계였죠. 반면 일본의 99식 자주 155mm 유탄포는 어땠을까요? 애칭이 롱노즈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89식 보병 전투장갑차 차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52구 경장 155mm 주포에 자동 진단 및 자동 복원 능력, 관성 항법 장치까지 갖췄다고 자랑했습니다. 포진지 진입에서 최초 발사까지 1분이면 충분하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알루미늄 합금 차체로 경량화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12.7mm 기관총조차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실전 경험이었어요. 99식은 9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가격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전 투입 기록이 없었습니다. 123대 생산 후 수출 실적도 전무했죠. 실전에서 살아남는 것과 시험장에서 통과하는 건 다른 문제죠. 동료의 말이 맞았어요. 연평도 그날 K9들은 북한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도 꿋꿋이 대응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다층 방호 구조와 내부 한론, 소화 시스템, 화생방 대응 장비까지. 이 모든 게 그날 빛을 발했죠. 흥미로운 건 성능 비교였어요. 99식 롱노즈는 일반 탄으로 30km, 랩탄으로 40km 사거리를 자랑했습니다. 분당 연사속도는 6발. 하지만 K9은 어땠을까요? K307 고폭탄으로 40km, K315 랩탄으로는 무려 54km까지 날아갔어요. 게다가 K310 자탄형 고폭탄은 36km 거리에서도 장갑차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죠. 분당 연사속도는 비슷한데 뭐가 다른 거죠? 바로 지속성이었습니다. 99식의 화려한 자동화 시스템은 복잡한 만큼 고장도 잦았어요. 반면 K9의 반자동 시스템은 단순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30초 이내 초탄 발사, 기동 중에도 60초면 충분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99식이 바다에 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2001년 화물선 침몰 사고로 조달한 차량 중 2대가 바닷속에 잠겨버렸어요. 96억 원짜리 장비가 말이죠. 99식 자주포의 실사격 데이터 수집이 지연되어 실전 배치가 지연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연간 생산량도 고작 몇 대에 불과해서 홋카이도에는 배치했지만 혼슈의 포병대들은 여전히 구형 75식을 쓰고 있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K9은 어땠을까요? 40억 원대 가격으로 시작해서 이미 전 세계에 1600문이 운용 중이었어요. 인도,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각국이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을 인정한 결과였죠. 포병들이 직접 포탄을 운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평도의 K9 승무원들은 사격 훈련을 마친 직후라 탄약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40kg짜리 포탄을 사람이 직접 날라야 하는 상황. 그런데도 13분 만에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아무리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도,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K9은 달랐습니다. 장비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장비를 살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장비와 사람이 서로를 살린 거예요. 견고한 방호력이 승무원들을 지켜줬고 승무원들은 그 믿음에 보답해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해낸 거죠.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인도 국경에서 온 보고서였습니다. 파키스탄과의 충돌에서 K9 바지라가 보여준 성능 말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은 기밀이라고 하네요. 창밖 두바이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사막의 모래바람도 이 고층 빌딩들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처럼 진짜 강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튼튼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진짜 승부는 얼마나 멀리, 얼마나 정확하게 쏠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과연 사거리와 명중률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표적에서 3m 오차, 40km 밖에서 말입니다. 터키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온 비밀 보고서였어요. K9 자주포가 기록한 명중률이었는데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에서 그런 정확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무기 거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거리가 길수록 좋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멀리서 쏠 수 있으면 적의 반격을 받기 전에 제압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사거리는 길어졌는데 명중률이 떨어진다면? 바로 그겁니다. 99식 롱 노즈의 경우를 보세요. 랩탄으로 40km까지 쏠 수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거리에서의 명중률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아마 공개하기 민망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반면 K9은 달랐습니다. K307 항력 감소 고폭탄으로 40km, K315 랩탄으로는 54km까지 정확하게 날아갔어요. 여기서 핵심은 정확하게라는 단어입니다. 항력 감소탄이 뭔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포탄이 날아갈 때 공기 저항 때문에 궤도가 흔들리죠. 99식은 기본적인 고폭탄을 사용하는데 K9은 탄체를 유선형으로 설계하고 가스 방출 장치까지 탑재했습니다. 마치 비행기 날개처럼 공기의 흐름을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터키군이 시리아 정부군의 T-72 전차 부대를 상대했을 때의 일입니다. 40km 밖에서 K310 자탄형 고폭탄을 발사했는데 12대 중 9대를 무력화시켰어요. 단 1회 사격으로 말이죠. 자탄형이라는 게 특별한 건가요? 네, 매우 특별합니다. 일반 고폭탄은 터질 때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자탄형은 목표 지점 위에서 수십 개의 작은 탄두가 분산되어 떨어져요. 마치 샷건처럼요. 장갑차 상부는 측면보다 얇으니까 위에서 내려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인 거죠. 하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도군 포병사령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9 바지라가 전화를 받는 동안 제 손에는 또 다른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폴란드군의 K9 크라브 사격 시험 결과였습니다.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에서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서도 동일한 명중률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죠. 99식은 어떨까요? 그게 문제였어요. 일본 자위대의 99식은 아직 혹한기 실전 테스트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홋카이도 배치용이라고 하지만 정작 겨울철 장기간 운용 데이터는 전무했어요. 창밖으로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했어요.
사거리, 명중률, 관통력, 신뢰성. 이 모든 게 종합되어야 진짜 성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도에서 걸려온 전화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K9 바지라가 파키스탄 국경에서 뭔가 전례 없는 일을 해냈다는 거였죠. 선생님,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 전화 속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인도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K9과 99식의 진짜 차이는 사거리와 명중률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움직임이었어요. 과연 인도 국경의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포탄을 쏘자마자 사라져버렸습니다. 레이더에서 완전히. 인도군 포병사령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목소리에서 당황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K9 바지라가 파키스탄군 진지에 포격을 가한 직후 적의 대포병 레이더 화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되물었을 때 인도군 장교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격 후 30초 만에 완전히 다른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적군이 대응 포격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전화가 끊겼어요. 아마 기밀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K9의 핵심 능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현대전에서 자주포의 생존 법칙은 간단해요. 쏘고 도망가라 슈트 앤드 스쿠트. 포격 후 즉시 진지를 이탈해야 적의 반격을 피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말은 쉬워도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죠. 99식 롱 노즈는 어떨까요? 독일 MTU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한 600마력 엔진을 탑재했다고 하지만 실제 최고 속도는 53km였어요. 게다가 토션바 현가장치라는 구식 시스템 때문에 험지 돌파력도 제한적이었죠. 항속거리는 300km. 이게 문제네요.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300km면 연료 보급 없이는 반나절도 못 버틸 거예요. 반면 K9은 어땠을까요? 독일 MTU 1000마력 엔진에 미국 앨리슨 X1100 변속기를 조합했어요. 최고 속도 67km, 항속거리 480km. 숫자만 봐도 급이 다르죠. 하지만 진짜 차이는 따로 있었어요. 유기압식 독립 서스펜션이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99식의 토션바 방식은 구조가 단순하지만 고속 기동 중에는 차체가 심하게 흔들려요. 반면 K9의 유기압식 시스템은 각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 결과는 고속 기동 중에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페이드라는 지지대를 땅에 박지 않고도 즉시 발사할 수 있죠. 99식은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정 작업이 필요했어요.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터키군이었어요. 시리아 내전에서 K9 프르티나가 기록한 이동 속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평균 이동 시간이 이 정도라고요? 믿기 어려웠어요. 포격 후 진지 이탈까지 평균 45초. 이게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반면 99식은 아직 이런 실전 기록이 전무했어요. 창밖 두바이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차도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었지만 K9의 기동성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그는 예전에 이라크에서 복무했던 퇴역 군인이었죠. 아무리 빨라도 정확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요즘 자주포들은 그의 말이 끊겼어요. 전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속도와 정확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하겠죠? 바로 자동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자동화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시스템 오류입니다. 수동으로 전환하세요. 새벽 3시 두바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받은 긴급 전화였어요. 일본 자위대 시험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99식 롱 노즈의 자동장전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버렸다는 거였어요. 온도가 영하 10도만 되어도 이런 일이? 전화 너머 기술자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습니다. 완벽하다고 자랑하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겨울 날씨에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두바이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30년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99식의 자동화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탄약과 장약을 완전 자동으로 장전하고 외부 급탄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분당 18발까지 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분간 최대 사격이면 웬만한 목표는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화력이죠. 그런데 왜 실전 배치가 늦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였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고장이 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게다가 복잡할수록 고장날 확률도 높아지죠. 반면 K9은 어떨까요? 반자동 장전 시스템이라고 하면 뭔가 구식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자동 사격 통제 장치와 연동되어 정지 상태에서 30초 이내 초탄 발사 기동 중에도 60초면 충분했거든요. 신뢰성이 속도를 이기는군요. 맞습니다. 분당 6발이 분당 18발보다 느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6발을 쏠 수 있는 것과 한 번에 18발을 쏘고 나서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것. 어느 쪽이 나을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폴란드에서였어요. K9 크라브가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영하 25도의 혹독한 추위에서도 연속 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 쏘면서도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99식도 추위 테스트를 했나요?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아마 그런 데이터가 없거나 있어도 공개하기 민망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K9의 진짜 비밀은 단순함이 아니라 적응성이었습니다. TOT 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발사한 포탄들이 동시에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기술이죠. 99식의 자동화 시스템으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K9은 연평도에서 이미 보여줬죠. 사격 통제 없이, 관측병 없이 직접 포탄을 옮겨가며 정확한 대응 사격을 해낸 거 말이에요. 사람과 기계가 함께 만들어내는 시너지. 바로 그거였어요. 99식처럼 사람을 배제하고 기계만 믿는 것도 99식포처럼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K9은 그 중간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아낸 거죠. 새벽 4시가 되었어요. 곧 클라이언트와의 최종 미팅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전 세계 각국이 K9을 선택한 진짜 이유. 그건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과연 전 세계가 K9을 선택한 숨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인도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였어요. 2019년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에서 K9 바지라가 실전 투입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예상 밖이었어요. 200문을 추가로 주문하겠습니다. 추가 주문이 조건이라니요? 보통은 가격 할인이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인도군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파키스탄군 T-80 전차 대대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단 20분 만에요. 그들이 보내온 위성사진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20대가 넘는 주력 전차들이 모두 행동 불능 상태였거든요. K9 바지라가 40km 밖에서 K310 자탄형 고폭탄을 퍼부은 결과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터키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거든요. 시리아 내전에 투입된 K9 프르티나 350문이 시리아 정부군에게 괴멸적 타격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바이락타르 드론과의 연계 작전이 압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드론이 목표를 지정하면 K9이 정확히 타격하는 시스템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99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99식의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은 외부 장비와의 연동에 한계가 있거든요. 반면 K9의 개방형 구조는 다양한 무기 체계와 쉽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폴란드였어요. 672문이라고요? 폴란드군이 체결한 K9 계약 규모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자국 방위를 위해 전례 없는 군비 증강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K9을 선택했을까요? 실전에서 러시아 무기와 맞서 이긴 기록이 있으니까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터키의 시리아 내전에서 K9이 러시아제 ES-3 아카차야 BM-21, 그라드 등을 제압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했다는 거였죠.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노르웨이군에서 온 사진이었는데 북극권에서 실시한 K9 한화 사격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극한 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99식은 이런 환경에서 테스트해본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일본은 혹한기 작전 경험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더욱이 99식의 복잡한 전자장비들이 극한 기후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각국이 K9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성능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격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였어요.
한국은 무기를 팔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제공했습니다. K9에서 K9A1으로 다시 K9A2로 진화시키면서 기존 사용국들도 함께 발전시켰죠. 반면 99식은 어땠을까요?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나요? 일본 측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이미 생산 라인도 2018년에 종료된 상태였거든요. 새벽 5시 두바이 호텔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여전히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무기는 한 번 사면 끝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함께해야 하는 동반자거든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 결정적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K9이 99식을 완전히 압도한 결정적 순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북한군이 갑자기 침묵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3시 47분 연평도 해병대 지휘소에서 보고된 상황이었어요. 13분간의 대응 사격 후 170여 발을 퍼부어댔던 북한 포대가 완전히 조용해진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때의 기록을 다시 보고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자료였는데 볼수록 소름이 돋더라고요. 단순한 포격전이 아니라 두 시스템 간의 최종 대결이었거든요. K9이 쏜 포탄이 몇 발이나 명중했나요? 궁금했어요. 북한의 개머리 포진지에 날아간 80발 중에서 말이죠. 그런데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한 명중탄 수보다는 살상 반경 안에 떨어진 게 중요합니다. K9의 155mm 고폭탄 살상 반경은 50m예요. 직격탄이 아니어도 그 안에 떨어지면 인명과 장비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뜻이죠. 북한군이 갑작스럽게 침묵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북한군 사상자가 40명?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었어요.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한 피해 규모였는데 사망자 10여 명에 부상자 30여 명이라는 거였죠. 단 13분간의 대응 사격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였습니다. 김정은이 갱도를 파라고 지시했다고요? 북한군 사군단 지역에 방공호와 갱도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였어요. K9의 위력을 직접 경험한 북한군이 완전히 위축되어 버린 거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에서 온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북한군들 사이에서 K9에 대한 공포가 확산됐다고 하던데 그의 증언이 소름 끼쳤어요. 자동화된 K9이 분당 6발 이상을 쏟아내는 동안 북한의 구식 해안포는 장전하고 발사하는 데 1분이 걸렸다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압도적인 화력 차이였죠. 자행포라고 부르더군요. 북한 주민들도 이제 K9의 위력을 알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연평도 이후로 한국의 자주포에 대한 공포가 북한 전역에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만약 99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봐도 끔찍해요. 알루미늄 합금 차체로는 북한의 집중 포화를 견뎌낼 수 없었을 거예요. 설령 살아남았다고 해도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이 극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했을지 의문이죠. 더욱이 99식의 승무원들이 40kg짜리 포탄을 직접 운반하면서 13분 안에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새벽 6시가 되었어요. 곧 클라이언트와의 최종 미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이미 명확했어요. 연평도 13분. 그 짧은 시간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K9은 더 이상 유망한 신제품이 아니라 실전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무기가 된 거였어요. 반면 99식은 아직도 평화로운 홋카이도 훈련장에서 모의 사격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전장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카탈로그의 화려한 숫자들이 아니라 생과 사가 걸린 순간의 진짜 성능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드디어 마지막 순간입니다. 과연 최종 선택은?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두바이 버즈 할리파 최고층 회의실 오전 9시 정각이었어요. 클라이언트가 서명하려는 계약서는 K9 자주포 48문과 K10 탄약보급 차량 12대 총 16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99식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그래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30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명확한 선택은 처음이었거든요. 클라이언트가 물었습니다. 최종 결정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저는 지난 일주일간 정리해온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첫째, 생존성입니다. K9의 35mm 균질 강판 차체와 다층 방호 시스템. 연평도에서 실제로 검증된 방어력이죠. 반면 99식의 알루미늄 합금 차체는
12.7mm 기관 총탄도 완전히 막지 못합니다. 둘째, 실전 검증입니다. 인도의 파키스탄 국경, 터키의 시리아 내전, 폴란드의 러시아 대비 전 세계 1600문이 실제 전투에서 그 가치를 증명했어요. 반면 99식은 일본 홋카이도 훈련장에서의 모해 사격이 전부였습니다. 셋째, 신뢰성입니다. 99식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영하 10도에서 멈춰버린 사건. K9은 북극권 영하 30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복잡함이 항상 우월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교훈이죠. 클라이언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K9이 40억 원, 99식이 96억 원입니다. 성능 대비 가성비를 따지면 경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속 발전 가능성입니다. 한국은 K9을 K9A1, K9A2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기존 사용국들도 함께 발전시키는 시스템이죠. 반면 99식은 2018년 생산 종료 후 업그레이드 계획조차 없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두바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사막 위에 세워진 이 도시처럼 진짜 가치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견고한 기반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클라이언트가 말했어요. 연평도 그날 정말 13분 만에 북한군을 침묵시킨 건가요? 저는 자료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13분 후 북한의 모든 포격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K9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K9어 3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완전 무인 포탑에 장약 자동화까지. 미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K9은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었죠. 계약서 서명이 끝났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안전할 수 있겠네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일의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두바이의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강철로 만들어진 K9들이 전 세계 어딘가에서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강철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연평도의 13분, 인도 국경의 20분, 시리아 사막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순간들이 오늘의 선택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 시장이 답을 내렸습니다. 카탈로그의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전장의 차가운 현실이 진짜 승자를 가려낸 거예요. 그리고 그 승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